역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단수지벽이라는 말을요. 소매를 자르다는 뜻입니다.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한나라 애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낮잠을 자다가 먼저 깬 애제가 자신의 옷소매 위에서 깊이 잠든 그 사람을 깨우지 않으려고 칼로 옷소매를 잘라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낭만적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아십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동현입니다.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단순히 황제의 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애동이었습니다. 사랑받는 소년이라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황제의 남성 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고대 중국에서 남성 첩으로 살았던 소년들의 진짜 삶을 말입니다. 역사는 단수지벽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만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상상하기 힘든 착취와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소유물로 만들었는지, 권력이 어떻게 약자를 짓밟았는지, 그리고 젊음이라는 가치가 다하면 인간은 어떻게 버려졌는지에 대한 역사적 증언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부, 화려한 역사 뒤에 숨겨진 그림자, 용양지호와 단수지벽. 중국 역사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 두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용양지호. 전국시대 위나라 왕 알리가 용양군이라는 미소년을 극진히 총애했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단수지벽. 앞서 말씀드린 한나라 애제와 동현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이야기는 모두 남색을 미화하여 전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권력자의 시각에서 쓰인 이야기입니다. 용양군은 어떻게 왕의 곁에 오게 되었을까요? 동현은 왜 황제의 침실에 있었을까요? 그들은 스스로 선택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상품이었습니다. 중국 고대 사회에서 남색은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춘추 전국시대부터 기록이 등장합니다. 한나라 무제, 명나라와 청나라의 황제들, 권력 있는 관료들, 부유한 상인들, 심지어 독신서약을 한 승려들까지 이들 모두가 애동을 거느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성적 취향이 아니었습니다. 권력과 지위를 과시하는 상징이었습니다. 나는 최고의 애동을 소유할 수 있다. 나는 그럴 만한 재력이 있다. 나는 그럴 만한 지위가 있다. 이것이 당시 지배층의 생각이었습니다. 여성첩을 두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남성첩까지 거느려야 진정한 권력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유교 사회였습니다. 도덕을 말하고 예의를 강조하던 사회였습니다. 하지만 그 도덕은 권력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2부, 소년들은 어떻게 애동이 되었는가? 매매되는 아이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야겠습니다. 이 소년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애동이 되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은 팔려왔습니다. 중국의 농촌은 끊임없이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흉년이 들면 가족 전체가 굶주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들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가족 전체가 함께 굶어 죽을 것인가? 아니면 자식 하나를 팔아서 나머지 가족이 살 것인가? 대부분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딸을 파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도 팔렸습니다. 특히 외모가 뛰어난 아들은 더 비싼 값에 팔렸습니다. 나이는 대개 8살에서 13살 정도였습니다. 아직 목소리가 변하기 전이었습니다. 아직 수염이 나기 전이었습니다. 아직 몸이 커지기 전이었습니다. 이 나이의 소년들이 가장 인기가 있었습니다. 중개인들이 농촌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집을 찾아다니며 말했습니다. 아드님이 참 잘생겼군요. 좋은 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배불리 먹이고 공부도 시키겠습니다. 부모님께 돈도 드리겠습니다. 얼마였을까요? 은 몇 냥?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수백만 원 정도였을까요? 한 인간의 인생이 그 정도 가격에 거래되었습니다. 부모들은 울었을까요? 어떤 부모는 울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부모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적어도 아이가 굶어 죽지는 않을 테니까. 좋은 집에 가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테니까.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가는 곳은 좋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지옥이었습니다. 선발과 훈련, 팔려온 소년들이 모두 애동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외모, 목소리, 자질 모든 것이 검사되었습니다. 얼굴이 아름다운가, 피부가 매끄러운가, 목소리가 맑은가, 손가락이 가는가, 몸매가 날씬한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마치 말이나 소를 고르듯이 말입니다. 선발된 소년들은 훈련소로 보내졌습니다. 명나라와 청나라 시대에는 이것이 하나의 산업이 되었습니다. 특히 소년 배우들을 키우는 곳이 유명했습니다. 마테오 리치라는 선교사가 명나라 말기에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공공장소 곳곳에 정성껏 화장한 남자 기생 모양의 젊은이들이 있다. 일단의 사람들이 이들을 사들여 검은 고 타고 노래하며 춤추는 방법을 가르친 후에 아름답게 단장시켜 마치 아름다운 여자처럼 꾸며놓는다. 그런 후 이 가련한 소년들은 정식으로 매음 활동을 시작한다. 가련한 소년들이라고 그는 썼습니다. 하지만 그 가련함의 실체를 그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훈련은 가혹했습니다. 걷는 법부터 배웠습니다. 여성처럼 우아하게 걸어야 했습니다. 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목소리를 부드럽게 내야 했습니다. 웃는 법을 배웠습니다. 항상 미소를 띄어야 했습니다. 시를 짓는 법을 배웠습니다. 서예를 배웠습니다. 검은고를 배웠습니다. 춤을 배웠습니다. 철학을 배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것을 배워야 했을까요? 단순히 외모만으로는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애동은 지적 대화 상대가 되어야 했습니다. 주인이 시를 읊으면 화답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주인이 철학을 논하면 적절하게 맞장구 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주인이 정치 이야기를 하면 영리하게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훈련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정체성 말살이었습니다. 너는 이제 너 자신이 아니다. 너는 주인의 소유물이다. 너의 몸은 내 것이 아니다. 너의 생각도 내 것이 아니다. 너는 오직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것을 매일 듣고 자랐습니다. 실수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매를 맞았습니다. 규칙을 어기면 굶겼습니다. 도망치려고 하면 더욱 가혹한 처벌이 기다렸습니다. 심리학 용어로 이것은 트라우마 본딩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3부 여성첩과의 잔혹한 차별, 출산이라는 희망의 부재. 이제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여성첩과 남성첩의 결정적 차이를 말입니다. 여성첩은 아이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그녀의 지위는 올라갔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정실 부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이는 그녀에게 미래였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그녀는 어머니로서 가족 안에 자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성첩은 어땠을까요? 아이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가치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젊음과 아름다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이 사라지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여성첩은 20대 중반이 되어도 가치가 있었습니다. 30대가 되어도 성숙한 매력이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남성첩은 어땠을까요? 20대 초반만 되어도 늙었다고 여겨졌습니다. 수염이 나기 시작하면 매력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굵어지면 쓸모없다고 했습니다. 몸이 커지면 보기 싫다고 했습니다. 잔혹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여성첩은 적어도 나이 들어도 살아갈 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성첩은 젊음이 가치의 전부였습니다. 그것이 닿으면 철저히 폐기되었습니다. 빚이라는 족쇄. 그렇다면 나이가 들기 전에 도망치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빚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년을 살 때 지불한 돈. 이것이 소년의 빚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추가되었습니다. 먹는 밥 한 끼, 입는 옷 한 벌,
배우는 기술 하나하나 모두 빚에 추가되었습니다. 심지어 화장품도 빚이었습니다. 당시 사용된 화장품에는 납과 수은이 들어 있었습니다. 피부를 하얗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독이었습니다. 장기간 사용하면 피부가 손상되고 건강을 해쳤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름다워야 했으니까. 그리고 그 독약값도 빚에 추가되었습니다. 계산해보면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평생 일해도 빚을 다 갚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을 영원히 묶어두는 것. 법적으로는 계약이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명백한 노예 제도입니다. 사부, 사회의 위선, 유교 학자들의 이중잣대. 이쯤에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시 중국은 어떤 사회였습니까? 유교 사회였습니다. 도덕을 강조하는 사회였습니다. 삼강오륜을 말하던 사회였습니다. 예의를 중시하던 사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회에서 애동제도는 비난받았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명나라 말기의 기록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추녀의 지아비가 되느니 미남의 첩이 되리라. 미녀를 경시하고 미남을 중시한다. 아름다운 가동은 있어도 명기는 없다. 가동은 노래하는 소녀를 뜻합니다. 즉 당시에는 여성보다 남성 애동이 더 인기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기이한 현상입니까? 유교 학자들은 어땠을까요? 그들도 애동을 거느렸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도덕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뒤로는 소년들을 소유했습니다. 심지어 승려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교는 금욕을 가르칩니다. 독신서약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승려들이 사찰에 애동을 두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위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것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자들이 모두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황제부터 관료, 학자, 승려까지 모두가 애동을 거느렸습니다.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모두가 공범이었습니다. 책임 없는 소비자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남성들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었습니다. 결혼한 남자들도 많았습니다. 집에는 아내와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애동을 거느리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인되었습니다. 만약 애동이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인은 그냥 버렸습니다. 새로운 애동을 샀습니다. 만약 애동이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인은 그냥 내쫓았습니다. 모든 책임은 애동에게 돌아갔습니다. 내가 조심하지 않았다. 내가 젊음을 유지하지 못했다. 이것은 내 책임이다. 5부 황제의 총애와 비참한 최후. 동현의 이야기. 다시 처음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동현입니다. 한나라 애제가 극진히 총애했던 그 사람입니다. 동현은 행운아처럼 보였습니다. 황제의 총애를 받았으니까요. 단수지벽이라는 아름다운 고사를 남겼으니까요. 애제는 동현에게 무엇이든 주었습니다. 막대한 재산을 하사했습니다. 높은 관직을 내렸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무덤 옆에 동현의 무덤을 미리 만들어주기까지 했습니다. 죽어서도 함께 있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처럼 보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소유였습니다. 기원전 1년 애제가 죽었습니다. 그때 동현의 나이는 22살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황제가 즉위했습니다. 그는 즉시 동현의 모든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관직을 박탈했습니다. 동현과 그의 가족을 추방했습니다. 동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22살의 나이에 말입니다. 황제의 극진한 총애를 받았던 그였지만 황제가 죽자 즉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술도 없었습니다. 재산도 없었습니다. 명예도 없었습니다. 미래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단수지벽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낭만적인 사랑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권력자의 변덕스러운 총애와 그것이 사라졌을 때 비참한 최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노화라는 재앙,
동현은 그래도 운이 좋은 편이었을까요? 적어도 황제의 총애를 받는 동안에는 최고의 대우를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대부분의 애동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20대 중반이 되면 쫓겨났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거리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줄 몰랐습니다. 장사를 할 줄 몰랐습니다. 그들이 배운 것은 오직 주인을 기쁘게 하는 기술뿐이었습니다. 실을 짓고 검은 고를 타고 춤을 추는 것. 하지만 그것으로는 먹고 살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계속 몸을 팔거나 거지가 되거나 죽는 것. 이 세 가지뿐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계속 몸을 팔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젊지 않았습니다.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수염이 자랐습니다. 목소리가 굵어졌습니다. 몸이 커졌습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거리에서 그들은 굶주렸습니다. 병에 걸렸습니다. 추위에 떨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멸시했습니다. 더럽다고 했습니다. 부끄러운 존재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20대 후반에 죽었습니다. 기아로, 질병으로, 추위로, 혹은 절망으로. 납과 수은의 저주, 그리고 또 하나의 비극이 있었습니다. 바로 화장품의 독성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시 화장품에는 납과 수은이 들어 있었습니다. 십수년간 매일 얼굴에 바르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피부가 파괴되었습니다. 얼굴에 반점이 생겼습니다. 피부가 벗겨졌습니다. 심하면 얼굴이 썩기도 했습니다. 건강도 망가졌습니다. 납중독은 신경계를 손상시킵니다. 떨림, 경련, 마비가 왔습니다. 수은 중독은 신장과 간을 파괴합니다. 많은 이들이 제대로 걷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그들을 누가 받아주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길거리에서 죽어갔습니다. 육부, 제도의 종말과 역사의 교훈, 서구의 충격. 이 끔찍한 제도는 언제 끝났을까요? 19세기 말입니다. 서양 열강이 중국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중국의 이런 관습들을 야만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아편 전쟁 이후 중국은 점점 서구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1911년 신해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청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중화민국이 수립되었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근대적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인신매매를 금지했습니다. 노예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애동제도도 공식적으로 불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법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즉시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관습은 오래 지속됩니다. 1920년대, 1930년대까지도 일부 지역에서는 은밀하게 계속되었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것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이후였습니다. 계산해보면 이 제도는 최소 2000년 이상 존속했습니다. 춘추 전국시대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소년들이 희생되었을까요?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수십만, 아니 수백만 명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단수지벽이라는 아름다운 고사 뒤에 숨겨진 진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특히 고대 중국의 남성 첩들이 겪었던 비극적 운명에 대해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소년들은 가난 때문에 가족에 의해 팔렸습니다. 그들은 가혹한 훈련을 받으며 정체성을 말살당했습니다. 여성 첩과 달리 출산을 통한 지위 상승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들의 가치는 오직 젊음과 아름다움뿐이었습니다. 사회는 이를 묵인했고 심지어 도덕을 강조하던 학자들과 승려들조차 애동을 소유했습니다. 황제의 총애를 받아도 황제 사후에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20대 중반이 되면 철저히 폐기되었습니다. 방출된 이들은 생계 기술이 없어 기아와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납과 수은이 든 화장품은 그들의 건강을 파괴했습니다. 이 제도는 서구의 압력과 1911년 신해 혁명을 거쳐
근대 법률이 제정된 후에야 공식적으로 종식되었습니다. 역사는 승자와 권력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름 없이 사라진 이들의 이야기도 역사입니다. 우리가 단수지벽 같은 아름다운 고사만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시대를 살다간 수많은 소년들의 고통을 지우는 것입니다. 과거를 낭만화하는 것은 쉽습니다. 황제의 총애, 아름다운 애동, 우아한 시와 음악, 이런 것들만 기억하는 것은 편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순간 우리는 역사의 진실을 왜곡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인간을 상품화하는 모든 제도는 폭력입니다. 성별이 무엇이든 나이가 어떻든 용도가 무엇이든 인간을 사고 파는 것은 존엄성에 대한 모독입니다. 둘째, 권력의 불균형은 착취를 낳습니다. 황제와 소년, 부자와 가난한 자, 어른과 아이 사이의 권력 차이가 클수록 착취는 더 심해집니다. 셋째, 사회적 위선은 가장 위험합니다. 도덕을 말하면서 뒤로는 착취를 저지르는 것, 이것이 가장 교묘한 악입니다. 넷째, 침묵은 공범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제도를 2000년 이상 지속시켰습니다. 다섯째, 시스템적 폭력을 인식해야 합니다. 개인의 악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법이 이를 허용했고 사회가 이를 묵인했습니다. 여섯째,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조심하지 않아서, 내가 젊음을 유지하지 못해서라고 말하는 것은 2차 가해입니다. 일곱째, 제도의 폐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1911년에 법이 만들어졌지만 관습은 계속되었습니다. 의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많은 권리들이 사실은 얼마나 최근에 생긴 것인지.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인간을 사고 팔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져봅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어딘가에서 권력의 불균형과 경제적 착취가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 화려해 보이는 산업의 이면에서 누군가가 대가를 치르고 있지는 않은지. 역사는 과거에 머물지 않습니다. 역사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며 미래를 향한 나침반입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당신은 침묵할 것인가? 말할 것인가? 당신은 공범이 될 것인가? 저항할 것인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역사를 통해 인간 사회의 구조와 권력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남아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더 나은 미래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음에도 의미 있는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